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김보성 과장입니다. 예, 제가 방금 강의하러 오면서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보단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잠깐만요. 예,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국제수지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가 7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경상수지는 73억 8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6개월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으로 지난달 상품 수지가 10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4억 2천만 달러보다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예, 우리가 저녁 시간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수지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부분에서는 국제수지표의 의미, 작성 원칙, 그리고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50분 정도 설명한 다음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제수지표의 의미입니다. 국제수지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로 흔히 BOP라고도 부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한 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 개념들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좀 낯설더라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잘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의 잔액 통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 통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월별로 국제수지를 작성해서 공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1일에 2018년 8월 국제수지 잠정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말은 대상 기간을 T월이라고 할 때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국가의 국제수지 통계 공표 주기를 보면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와 같이 매월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는 매월 발표하고 있고요.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는 매 분기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국제수지를 좀 더 자주 그리고 빨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등 대외 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국제수지 통계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 두 번째, 국제수지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록합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데요. 이건 국적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 경제 주체가 어떤 나라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할 경우 해당 경제권의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취급합니다. 또 외국인이더라도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일한다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의 경우에 기업의 실체, 영업활동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법인 등록 또 세금도 외국에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거주자로 취급합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보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외국에서 축구 선수 또는 야구 선수 등으로 활동하는 운동 선수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 소비 등 경제 활동의 중심이 외국에 있다고 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부대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과 훈련이 이루어지므로 비거주자로 취급하고요. 맨 마지막 해외여행객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수지표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교환거래, 원조 등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 등도 모두 포함합니다.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표인데요. 복식부기의 원칙으로 국제수지 매뉴얼에 의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개념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 통계는 우리나라만 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IMF에서 발간된 국제수지 매뉴얼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보라색 책인데요. 3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국제수지 매뉴얼이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IMF가 발간한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분류, 평가 등에 대해 정해놓은 국제 기준입니다. 1948년도에 최초 발간된 이후에 대외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서 5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2010년에 개정된 국제수지 매뉴얼 제6판에 따라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통계의 연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매월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1957년도에 최초로 발표할 때에는 연간 1년에 한 번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반기, 분기, 월로 편제 주기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통계 편제에 필요한 기초 자료 등이 더 획득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제 주기를 줄일 수 있었고요. 2006년부터는 지역별 경상수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거래 대상국이 8개 경제권역으로 분류를 해서 지역별 경상수지를 발표하였고 2009년부터는 지역별 자본수지와 지역별 금융계정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개정된 BPM6 최신 국제수지 매뉴얼은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이행을 완료해서 그때부터는 완벽히 BPM6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국제수지 작성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요. 거래는 미입 달러화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거래 변동만 반영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모든 대외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이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의 거래가 있을 때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수출하고 현금을 받는 아주 기본적인 거래를 가정했을 때 차변엔 상품 수출 대금으로 받는 현금을 기록해서 금융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대변에는 상품 수출을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이용해서 외국의 주식을 샀을 경우에 취득한 해외 주식은 금융자산 증가로 기록이 되고요. 그 취득 대금은 반대편 대변에 금융자산 감소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가정하면 대변엔 해외 차입금, 금융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빌려온 현금은 금융자산 차변에 증가로 기록되게 됩니다. 예, 국제수지표 편제 예시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외 거래가 일어날 때 복식 부기의 원칙에 따라 국제수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면 첫 번째 거래, 자동차 500만 달러를 수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은 경우를 가정하면 차변에 현금 500만 달러, 대변에 상품 수출 500만 달러 동일한 금액이 기록이 됩니다. 만약 현금이 아니고 무역신용으로 받게 된다면 차변에 무역신용 자산이 기록됩니다. 예, 두 번째 거래, 거주자가 해외여행 경비로 100만 달러를 사용한 경우라면 지급한 현금은 대변에 100만 달러가 기록이 되고요. 여기서 서비스 지급 100만 달러는 여행 수지 지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에서는 상품 수지가 수입이 없다고 했을 때 500만 달러 흑자가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다른 거래가 없다고 보면 100만 달러 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계정은 기타 투자 현금 및 예금 계정에 자산이 500만 달러가 증가하고 또 100만 달러가 감소해서 자산이 400만 달러 증가한 거로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래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면 경상수지 400만 달러 흑자와 금융계정 순자산 400만 달러 증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예, 국제수지 작성 원칙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요. 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계상 시점은 경제적 가치가 생성, 변화, 교환, 소멸될 때를 거래의 계상 시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발생주의와 다른 개념으로 현금주의가 있습니다.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발생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번째 계산 단위 및 환산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 등은 대외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다양한 통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US 달러를 사용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과 유로화를 이용하지도 않고요.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어떨 땐 달러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유로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는 하나의 기준 통화로 환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은 제외하고 거래에 의한 변동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5번은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매입한 주식의 가치가 100에 매입을 했는데 주가 상승 또는 환율 변화로 비거래 요인으로 200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국제수지에서는 사고 파는 거래 요인만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현금, 환율 평가 등에 따른 변화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거래 요인뿐만 아니라 비거래 요인도 포함해서 기말 잔액을 잡기 때문에 비거래 요인도 포함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 6번을 보면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는 총액으로 금융계정, 자산, 부채 각각은 순액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경상수지의 상품수지의 항목을 보면 수출, 수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출이 200, 수입이 100일 때 순수출 100으로 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수출 200, 수입 100 이렇게 해서 상품수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융계정은 순액으로 기록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중에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200만큼 사고 50만큼 팔았을 때 기간 중 거주자의 해외 주식 증가는 매입한 200과 매각한 50을 감안한 150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국내 채권 매입을 100만큼 하고 20만큼 매도하였을 때 해외 채권 부채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샀으니까 부채는 100 빼기 20에서 80만큼 순액으로 증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통계를 보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계 간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수지 통계하고 구분해서 기억할 통계로는 국제투자대조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 통계인데 국제투자대조표는 흔히 그 IIP라고 합니다. 국제수지표는 BOP라고 하고요.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잔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국제투자대조표의 잔액 증감 중 거래 요인에 의한 변동은 국제수지통계의 금융계정과 개념 및 포괄 범위가 일치합니다. 요약해서 보면 국제투자대조표는 일정 시점의 스탁, 잔액표이고요. 국제수지통계는 일정 기간 중의 거래를 나타내는 플로우표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국제수지표를 손익계산서 그리고 국제투자대조표를 대차대조표로 생각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기초와 기말을 비교했을 때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강의 드리는, 설명드리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중에서 정확히 금융계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에 해외 주식을 자산으로 100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기간 중에 거래 요인 70만큼 추가로 매입하고 가격 변동, 비거래 요인으로 30만큼 가치가 변동하여 기말에 200이 된다면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에서는 거래 요인에 해당하는 70만큼만 정권 투자 자산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대 국민계정 통계는 여러분께서 익숙하실 텐데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를 의미합니다. 국민계정은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계정, 소득의 분배와 사용을 나타내는 소득계정,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기록하는 자본계정, 금융자산의 취득 처분을 표시하는 금융계정,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국외거래계정, 일정 시점에서의 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나타내는 대차대조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국제수지표는 이 중에서 국외거래계정에 해당합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기록한 통계입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해서 어느 정도를 얼마를 벌었는지, 또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거래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남은 외화가 얼마이고 부족한 외화는 어떻게 조달했고 또 남은 외화는 어떻게 운용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수지통계의 이해 중에서 국제수지표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제수지표의 의미, 작성 원칙 등 앞부분에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국제수지표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국제수지표를 이해하는데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경상수지는 또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4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정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수지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고 경상수지 하위에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가 있고 금융계정 하위에 5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상수지, 금융계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언론에서 국제수지가 어떻게 기사화되는지 어떤 내용이 최근 이슈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2월 6일 기사인데요. 매년 2월 초에 전년도 연간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됩니다. 이 내용이 잘 안 보이시니까 돋보기 안을 보면은 수출이 줄었지만 수입은 더 빠르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우려를 4년 만에 걷어냈다. 반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지난해 서비스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음 기사를 보면 지난 9월 초에 2018년 7월 국제수지 통계가 발표되었을 때의 기사인데요. 7월 경상수지 흑자가 87억 불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를 늘린 덕을 톡톡히 봤다. 이자와 배당 덕분에 7월 경상수지가 1년 내 최대를 기록했고 상품 수출도 호조를 보였고 고질적인 여행수지 적자도 일본의 태풍으로 줄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경상수지의 4가지 항목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그리고 이전소득수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기에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을까요? 예, 여기 보면은 그 답이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즉 본원소득 수지로 이어져서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께서 그 경상수지를 기억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경상수지 4개 구성 항목을 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이 4가지로 구성이 되고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입니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이고요.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급료 및 임금, 투자 소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 원조, 정려성 송금 등을 기록합니다. 네, 경상수지의 첫 번째 항목인 상품수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 통계의 여러 항목들 중에서 경상수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상품수지가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동일한 기준을 이용해서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해야 서로 비교 가능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국제수지 매뉴얼에서는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을 어떤 가격으로 기록할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무역 거래를 할 때 수출입 당사자들 간에 운임, 보험료와 같은 제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가격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FOB 조건과 CIF 조건입니다. FOB 조건은 본선 인도 가격이라고도 하고요. 수출항 또는 공항에서 지정된 배나 비행기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CIF 조건은 운임 및 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수출국 관세선에서 목적지인 수입국 관세선까지 추가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수출국가 관세선에서의 가격인 FOB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통계에서의 상품 수지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통관 통계의 무역 수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이 수출입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포괄 범위, 가격 평가, 계상 신점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 범위를 먼저 보면 국제수지의 상품 수지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모든 재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관 통계의 무역 수지는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재화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견본 물품이 이제 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관세선을 통과했을 때 국제 수지에서는 수출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격 평가 기준도 차이가 있는데요. 수출은 똑같이 FOB 기준으로 보지만 수입은 국제 수지는 FOB 기준인 반면에 무역 수지는 CIF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통계 수입에서 국제 수지 수입을 비교하려면 크게는 운임 및 보험료를 통관 통계 수입에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운임 및 보험료 중에서 이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만큼은 국제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 지급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두 통계의 세 번째 차이점은 계상 시점인데요. 상품 수지는 소유권 변동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고 반면 무역 수지는 수출입 신고 수리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은 선박 수출입니다.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통상 2, 3년간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선박 수출 대금은 선박의 건조 진행률에 따라 계약 시, 공정별로, 인도시, 중간중간 나뉘어 받습니다. 선박 수출의 경우에 국제 수지에서는 수출 대금을 받은 시점에 그 금액만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고 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지 뒤에 설명하는데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출입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또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세선 통과 기준인 통관 수출입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베트남 등을 통한 해외 생산과 해외 생산 기지에서의 직접 수출이 증가하면서 통관 자료만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래에는 가공무역과 중개무역이 대표적입니다. 가공무역과 중개무역이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공무역입니다. 가공무역은 가공, 조립, 포장 등에 대한 임가공료 지급을 조건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가공업체에게 원재료, 중간재들을 제공하고 해외 가공을 거쳐 완성된 가공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가공무역의 주요 품목으로는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의류 등이 있습니다. 가공무역은 일반 대외거래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변동 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국에 가공을 맡기는 위탁 가공의 경우 해외에서 조달한 원재료는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공 후에 우리나라로 들여오지 않고 가공 후에 해외로 판매하는 가공품은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유권 변동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와 가공용 원재료의
국외 반출과 가공 후 가공품의 국내 반입은 각각 수출과 수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기업에 가공을 맡기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소유권 변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국제수지에서는 소유권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만 수출과 수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림 A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조립, 포장 등 가공을 맡기는 경우에 원재료의 소유권은 한국 기업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원재료만 관세선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 국제수지 기준은 수출이 아니고 통관 통계에서는 관세선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원재료 반출이 수출로 잡히게 됩니다. 또 그림에서 B입니다. 가공을 끝낸 가공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에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국제수지 기준에서는 수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공된 가공품을 중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관세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가공품의 소유권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수입하는 국가의 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출로 봅니다. 그리고 화살표 D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원재료를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중간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관세선 밖에서 원재료를 사는 거지만 원재료의 소유권이 한국 기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입으로 봅니다. 국제수지에서. 네, 다음은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은 거주자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자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무통관 거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개무역 품목으로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이때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중개무역 마진을 상품 수지 항목의 하위 항목인 중개무역 순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상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한국 기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비록 상품은 중국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국제수지 기준 수입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이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은 중국에 그대로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제3국에 있는 기업에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현지에서 바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인도됩니다. 이 거래는 한국 관세선 밖에서 수입 계약이 체결되고 수출 계약이 체결되어서 통관 통계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지 통계에서는 수출 금액, 예를 들어 수출을 120에 했다고 하면 수출 금액 120에 수입 금액 120에 100을 차감한 20만큼을 중개무역 순수출로 보아 상품 수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의 두 번째 항목인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거래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기록합니다.
상품 수지를 보고 서비스 수지를 보면 여기서 좀 혼돈될 수 있는 게 여기 수입이란 단어입니다. 상품 수지에서 수출과 수입은 엑스포트, 임포트 개념인데 여기에서 서비스 수지에서의 수입은 수입과 지급에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수입은 받는 돈, 지급은 주는 돈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표시는 우리나라의 주요 흑자 항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 수지는 중동 등 해외 건설 공사로 건설 수지가 과거부터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중동 건설의 흑자 규모가 예전에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최근에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온라인 게임을 외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 문화여가 서비스입니다. 한류, 우리나라 가수의 해외 공연 수입,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수입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운송 수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흑자를 보이던 항목인데 글로벌 해운업 업황 부진 등으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 수지에는 모두 12가지 항목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주요 항목만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공 서비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공무역에서 임가공료를 주고 받은 결과가 기록됩니다. 운송 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행 수지는 여행자가 다른 경제권을 방문하는 동안 취득한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의 결과입니다. 건설은 기업이 타 경제권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비 공사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입니다. 이 항목은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특허권, 상표, 저작권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사거나 판, 매매에 대한 대가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제수지의 서비스 수지의 12가지 항목 중에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인데요. 포괄 범위가 좀 다릅니다. 국제수지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사용료만 봅니다. 반면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사용료뿐만 아니라 거래의 결과, 판매, 구매액도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의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식재산권 거래를 거래 주체의 기관 형태별,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 구분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만들고 있고요. 이 통계는 2015년 5월부터 최초 공표해서 매 반기 6개월마다 2월과 8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의 세 번째 항목인 본원소득수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상품 수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서비스 수지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이제 본원소득수지입니다.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 및 임금, 투자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급료 및 임금 수지는 노동 제공에 대한 소득을 의미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거주자가 1년 미만 다른 경제권에서 일하면서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보수와 거주자가 국내에 1년 미만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1년 미만 해외에서 일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거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 해외에서 일한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돈을 급여를 받으면 급료 및 임금에 포함이 되고요. 본원소득수지. 비거주자가 1년 미만 국내에서 일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1년 미만 일한 해외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본원소득수지에 잡히게 됩니다. 투자소득은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원천별로 보면 직접 투자소득, 정권 투자소득, 기타 투자소득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소득은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또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의 결과이고요. 정권 투자소득은 주식 또는 채권 투자의 결과입니다. 기타 투자소득은 준비자산 운용이자, 대출금이자, 예금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정권 투자소득에서 우리가 외국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이 발생하고요. 또 우리가 외국의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별로 보면 직접 투자소득, 정권 투자소득, 기타 투자소득이 있고, 형태별로 보면 배당소득, 배당금 및 재투자 수익, 그리고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 기업이 경영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직접 투자가는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익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일부는 투자 등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하는데, 이렇게 배당되지 않은 수익 중에서 직접 투자거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투자된 것으로 보아서 재투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재투자 수익 또는 수익 재투자라고도 하는데요. 직접 투자 기업의 순영업 이익 잉여 가운데 배당되지 않은 내부 유보액을 경상수지의 본원소득수지 하위의 재투자 수익으로 보고, 동일한 금액을 금융계정의 직접 투자 하위의 수익 재투자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 재투자가 10억 달러 발생했다. 그러면 금융계정에는 직접 투자 자산의 수익 재투자 항목으로 플러스 10억 달러로 잡히고, 동일한 금액이 경상수지 하위의 세 번째 본원소득수지 안에 투자소득의 재투자 수익으로 10억 달러 잡히게 됩니다. 네, 경상수지의 네 번째 항목인 이전소득수지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이전 거래를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어 그 경제권의 거주자로 취급되는 근로자의 송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경제권에 1년 이상 고용되게 되면
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경제권의 거주자로 보이기 때문에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뭐 돈을 보내거나 하면 이제 이전 소득 수지에 잡히게 됩니다. 예, 한국은행에서는 매월 초에 국제수지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이건 보도자료 본문에서 제가 경상수지 부분을 발췌한 건데요. 이 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월 경상수지를 발표하고 2018년 6월에 발표할 때는 이제 1, 6월 누적치도 같이 보여집니다. 경상수지는 명절 등 계절성이 있어서 보통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하고 2017년 6월을 보고요. 또 2018년 1, 6월 누적과 2017년 1, 6월 누적을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첫 번째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4가지로 구성이 되고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으로 나뉩니다. 수출과 수입을 상기하지 않고 각각 총액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보면 2018년 6월에 상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8%, 수입은 9.4%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FOB 기준, 수입도 FOB 기준인데 통관 통계는 CIF 기준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FOB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주요한 6가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공 서비스는 6월에 마이너스 6.2억 달러, 전년 동월은 마이너스 5.6억 달러. 요 가공 서비스 적자 규모가 좀 확대되고 누적으로 봐도 좀 확대 규모가 늘었는데 이건 이제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해외 가공 무역이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 후공정을 맡기고 인가공료 지급하는 게 늘어서 그게 반영되어서 조금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운송 수지도 최근엔 적자를 보이고 있고 여행 수지는 적자인데 적자 규모가 약간 늘어난 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여행도 많이 가고 뭐 그런 규모가 좀 반영이 돼 있고요. 건설 수지는 뭐 흑자지만 예전에 좋았을 때에 비해선 흑자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뭐 다시 좀 전년 동월로 보면 조금 늘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급료 및 임금과 투자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당 소득, 이자 소득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2시 54분인데요. 여기까지 해야겠다. 예, 자본 수지는 과거에는 자본 계정이라고 해서 투자 수지와 기타 자본 수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걸 기억하는데 2010년 12월에 이제 BPM6로 1차 이행 과정에서 투자 수지가 현재의 금융 계정으로 바뀌었고 기타 투자 수지가 현재의 자본 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지는 현재 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금융 계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표는 크게 4가지 항목,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경상수지는 하위 4가지 항목,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그리고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펴봤고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금융계정은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부채의 거래 변동을 기록합니다. 금융계정은 직접 투자, 정권 투자, 파생 금융상품, 기타 투자, 자산, 준비자산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주자의 입장에서 자산, 부채를 판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참고로 이제 금융계정 부호
표기가 바뀐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에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 경제학 교과서 등에 반영되지 않은 곳도 많고 또 교수님들이나 또 과거에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이 이제 보도자료 해석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의 국제수지 편제 기준에서는 금융계정을 순유출입 기준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면 순유출로 해서 마이너스로 표시했고요. 외국에서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면 순유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이 대외 자산이 증가하려면 우리가 외화를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봐서 마이너스로 표시했고, 대외 자산이 감소, 외국의 주식을 팔면, 채권을 팔면 대외 자산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가 외화로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BPM6로 넘어오면서 대외 금융 자산 부호 표시가 자산 부채 증감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돈의 유출입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대외 자산이 늘면 플러스, 대외 자산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또 대외 부채가 늘어도 플러스, 부채가 줄어도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늘면 자산 부채와 상관없이 늘면 플러스, 줄어들면 마이너스입니다. 금융계정은 직접 투자, 정권 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정권 투자와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는 하위에 주체별로 부문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 부분 하위에는 기타 금융기관, 비금융기업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기억하실 점은 자산은 투자 주체이고 부채는 주식이나 채권의 부채는 발행 주체라는 겁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계정의 첫 번째인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 관계에 있는 투자자와 투자기업 사이의 수익 재투자, 대출 차입 등 채무상품 거래를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직접 투자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1차적 직접 투자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기업 주식의 11%를 사면 경영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투자로 봅니다. 하지만 1%만 산다면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아서 정권 투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 관계에는 1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1차적 직접 투자 관계뿐만 아니라 연쇄 출자 등을 통한 간접적 직접 투자, 동료 기업 간 직접 투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간접적 직접 투자와 동료 기업 관계를 포함해서 포괄적 직접 투자 관계라고 합니다. 먼저 간접적 직접 투자를 보면 A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서 A하고 B 간에는 직접 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B 기업과 C 기업 간에는 지분 10%를 가져서 여기에서도 직접 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A 기업은 B 기업을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와 C 간에도 간접적 직접 투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동료 기업 관계입니다. A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서 직접 투자 관계가 성립하고요. A 기업과 C 기업 간에도 직접 투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때 B와 C는 모기업을 공유하는 동료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 간의 대출 거래도 직접 투자로 봅니다. 두 번째, 정권 투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주식 및 채권 거래를 계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 이상 지분 관계가 성립해서 직접 투자로 잡히는 거나 또는 뒤에 설명드릴 준비 자산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하고 정권 투자를 보면 됩니다. 이제 거주자의 해외 정권 투자,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경우를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한 거래는 정권 투자 자산 항목의 증가나 감소로 나타납니다. 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면 정권 투자 부채 항목의 증가나 감소로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글로벌 무역 분쟁 등이 이슈가 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채권, 투자 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계정에서는 정권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권 투자 자산 항목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이나 해외의 채권을 사고 판 거래가 순액으로 기록됩니다. 정권 투자 부채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우리나라의 채권을 사고 판 거래가 기록이 됩니다. 앞에서 주체별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중앙은행, 일반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금융기관 등은 투자 주체입니다. 외국의 주식을 사는 중앙은행, 여기 한국은행입니다.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투자 주체가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주체입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은 역시 한국은행입니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은 외국 은행들이 사는 우리나라의 채권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금취급기관, 예를 들어 은행이 발행한 주식, 비금융 기업이 우리나라 비금융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회수해간 금액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부채, 정권 투자 부채에서 부채성 정권 부채의 중앙은행 항목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통화안정증권의 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매입하거나 매도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생금융상품입니다. 파생금융상품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실현된 이익이나 실현된 손익, 옵션 프리미엄의 지급과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투자는 앞서 설명드린 직접 투자, 정권 투자, 파생,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외 금융 거래를 계상하고 있고요. 기타 투자는 대출, 차입,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기타 자산 부채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계정의 마지막 5번째 항목인 준비자산입니다. 준비자산은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언제든 사용 가능한 외화표시 대외자산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매월 외환보유액 잔액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제수지 통계의 준비자산은 외환보유액 증감 중에서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평가 손익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경상수지 보도자료를 보여드렸고요. 이건 금융계정 및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보도자료입니다. 금융계정은 크게 직접투자, 정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5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접투자 자산은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포함되고요. 직접투자 부채는 비거주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기록이 됩니다. 정권투자 자산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금액이 기록이 되고, 정권투자 부채는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금액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산에서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하고 부채에서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이 다른 겁니다. 자산의 주식과 채권은 외국의 주식과 채권이고, 부채에서 얘기하는 주식과 채권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타 투자도 기타 투자 자산과 기타 투자 부채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산은 우리가 외국에 대출 빌려준 돈, 현금 및 예금 가지고 있는 거, 기타. 부채는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 현금 및 예금 외국인이 우리한테 맡긴 거,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산이 늘면 플러스, 줄면 마이너스, 부채가 늘어도 플러스, 부채가 줄어도 마이너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8년 1, 6월 중에 직접 투자 자산이 173.8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그만큼 투자를 했다는 의미고요. 부채는 외국인이 우리한테 이만큼 투자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이만큼 자산이 늘었다는 의미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 기간 중에 1, 6월 기간 중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이만큼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채권을 이만큼 샀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대출에서 6월 중에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자산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외국에 빌려준 대출 금액을 이만큼 회수했다는 의미입니다. 기타 투자 부채에서 차입이 마이너스라는 건 우리가 빌려온 부채를 이만큼 갚았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타 투자하고 기타 투자 자산과 부채는 경과 계정 성격이 있어가지고 매월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많이 바뀝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금융계정에 이어서 이제 오차민 누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수지 통계는 모든 대외 거래를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통관통계, 외환수급 통계 등 기초자료를 사용할 때 자료들 간의 계산 시점이나 평가 방법상의 차이가 있고 또 보고자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불일치가 불가피한데요. 국제수지에서는 이러한 불일치 조정을 위해서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오차 및 누락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중에서 의미, 작성 원칙, 국제수지표의 구성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동향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은색 실선이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장기간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렇게 플러스 금액이고요. 경상수지 흑자의 중에서 상품수지 빨간색 막대의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서비스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2017년 말까지 있는 자료인데요. 이거 경상수지 규모입니다. 2015년, 16년에는 경상수지가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흑자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2017년도에는 다소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품 수지의 구성 항목인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입니다. 2015년, 2016년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인 건 상품 수지 흑자폭 확대에 기인하는데요. 동기간 중에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크게 하락해서 우리나라 석유류 수입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입이 많이 줄어서 상품 수출이 줄었음에도 이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늘었고, 최근에는 상품 수출, 상품 수입 모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구성 항목을 이제 숫자로 잠깐 보여드리면, 상품 수지는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2018년 상반기 1, 6월까지의 합계입니다. 여기 P라고 붙어 있는 건 이제 확정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잠정 통계라는 의미이고, 요건 나중에 확정 통계가 나오면 숫자가 약간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서비스 수지할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송 수지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2016년도에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계속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고요. 건설 수지는 예전에는 굉장히 흑자폭이 컸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흑자폭이 좀 줄어들었고, 요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1년간 누적이고 여기는 6개월간 누적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특허권 등 이제 사용료 수지는 과거에 비해서 적자 규모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적자 규모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또 외국의 지재권 사용료 수지를 받는 것도 있어서 적자 규모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금융 및 임금 수지, 투자 소득 수지로 구성이 되고, 투자 소득은 직접 투자, 정권 투자, 기타 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배당하고 이자 수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이건 금융 계정이고요.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를 보면 직접 투자 자산 항목입니다.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초기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저임금 활용을 위한 진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 선진 기술 도입, 현지 시장 진출들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보면 해외 직접 투자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에 그림은 거주자가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거, 뒤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투자입니다.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둘 다 돈의 유출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의 회색 그래프가 채권입니다. 채권을 이렇게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거주자의 해외 정권 투자에서 2014년 이후에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외 장기 채권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보험사 등이 자산 운용 규모도 커지고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요도 있고요. 또 국제 기준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정권 투자를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해서 돈이 빠져나갔고, 이때는 초록색인 주식을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이때는 이제 2016년 말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주식 매입세는 계속 플러스인데 이때는 채권을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중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다 외국인이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국제수지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8번 항목이 국제수지입니다. 8번 항목을 클릭하시면 국제수지뿐만 아니라 지역별 국제수지 그리고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입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국제수지를 클릭하시면은 국제수지의 4가지 구성 항목, 경상, 자본, 금융, 오차민 누락을 보실 수 있고 그 각각의 상품, 서비스, 본원, 이전도 보실 수 있고요. 금융 계정도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싶은 기간을 검색하고 조회를 하면 각각의 통계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너무 많은 걸 설명드려가지고 끝에 요약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국제수지표의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했다. 그리고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원칙을 따른다.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다. 발생주의 원칙을 따르고 미 달러화로 환산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 변동만 반영한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국제수지표의 구성 체계를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예,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